개구리, 모옌 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일부. 그제야 전 제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뛰쳐나온 후 고모는 왼쪽 손목의 동맥을 그은 다음 오른손 검지에 피를 묻혀 혈서를 썼습니다. 왕샤오티를 증오합니다. 나는 공산당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죽어서도 공산당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황취아가 우쭐대며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는 고모의 선혈이 벌써 입구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취아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모는 목숨은 건졌지만 당의 관찰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왕샤오티와 고모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고모가 자살이라는 방식을 택해 당에 시위했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1962년 가을, 가오미 둥베이향 90만 평의 고구마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전혀 수확을 내지 못한 골칫덩어리 땅이 타고난 후덕하고 인자한 본성을 살려 기꺼이 우리에게 풍년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해 30평당 평균 고구마 수확량이 1만 근을 넘었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하던 당시 광경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줄기 아래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고구마 무게가 자그마치 19kg이나 되었어요. 현 위원회 서기 양린이 그 커다란 고구마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대중일보 일면을 커다랗게 장식했습니다. 고구마는 좋은 채소예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해 고구마는 풍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분 함량도 매우 높아서 삶기 시작하면 금방 쩍쩍 갈라지며 밤 냄새가 났어요. 식감도 아주 좋고 영양도 풍부했고요. 가오미 둥베이 향은 집집이 마당 가득 고구마가 잔뜩 쌓여 있었고 벽에 철사를 매달아 얇게 썬 고구마를 끼워 말렸습니다. 배부르게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드디어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날들에 종지부를 찍고 배를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다리도 더 이상 붙지 않고 배가죽도 두꺼워지고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배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배가죽 밑으로 점점 지방이 쌓이고 흐리멍덩하고 어두침침했던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걸어다녀도 더 이상 다리가 시큰거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쑥쑥 자랐습니다. 고구마를 한껏 먹은 여자들은 가슴이 점점 커지고 달거리도 제 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허리도 곧아지고 입가에도 수염이 자라났으며 점차 성욕도 되살아났습니다. 고구마를 실컷 먹기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젊은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아기를 가졌습니다. 1963년 초겨울 가오미 둥베이 향에 건국 이후 첫 번째 베이비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우리 공사의 52개의 마을에서 2868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고모는 고구마 아기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위생원, 원장은 선량한 분이었어요. 고모가 자살 미수 사건 직후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 원장님이 고모를 찾아왔어요. 원장님은 고모네 외가 당질로 먼 집안 친척이었습니다. 원장님은 고모의 어리석은 행동을 나무라면서 하루빨리 사상 문제에서 벗어나 일에 매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과 인민의 눈은 밝기 때문에 절대 좋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도 나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조직을 믿어야 하며 고모가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하루빨리 당적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살짝 고모에게 말했어요. 황취야, 그 여자는 근본이 잘못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랑 동지는 달라요. 동지는 뿌리가 바르고 근본이 뛰어납니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원장님 말에 고모가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저 역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모는 상처를 입고 힘차게 일어서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마을마다 훈련을 거친 산파들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위생원에 와서 아기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고모는 과거의 미움을 떨쳐버리고 황취아와 힘을 모아 의사 역할, 간호사 역할을 했지요. 때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린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5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880명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중 18명은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당시 제왕절개는 상당한 복잡한 수술이었어요. 의료진이 2명밖에 없는 조그만 공사 위생원, 산부인과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은 한때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모처럼 콧대 높은 여자도 황취아의 세심하고 정교한 의술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고모가 후에 가오미 둥배의 향에 동서양 의술에 두루 등통한 산부인과 명의로 거듭난 것도 이 원수 같은 황취아 덕분이었습니다. 노처녀 황취아는 아마도 평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격이 괴팍한 것도 이해가 되지요. 나이가 든 후 고모는 우리에게 숙적 황취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줬어요. 상하이 자본가의 금지 오겹으로 태어나 명문대까지 졸업했는데 이 시골 마을 가오미 둥베이 향까지 밀려왔으니 황취아야말로 당만도 못한 철진한 봉황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달기냐고요? 고모는 자주 하듯 자신이 바로 그 달기라고, 봉황과 앙숙인 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나한테 어찌나 당했는지 나중에는 어리다 나갔어. 나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었으니까. 마치 담배 연기를 삼킨 도마뱀처럼 말이야. 고모는 감정이 북받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모두 미친 것 같았어. 생각해보면 진짜 악몽이 따로 없어. 황취아는 정말 뛰어난 산부인과 의사였지. 그렇게 오전 내내 나에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맞고도 오후에 수술대 앞에만 섰다 하면 침착하게 오로지 수술에만 집중하는 거야. 아마 창밖에서 한바탕 요란하게 연극에 막을 올려도 꿈쩍도 안 했을걸? 그 여자, 그 여자 두 손은 정말 환상적이야. 아마 여자들 백가죽에 술을 놓을 수도 있을 거야. 매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고모는 한바탕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웃어대는지 나중에는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모의 결혼은 우리 가족 모두의 숙제였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10대 덜렁이도 항상 고모가 걱정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고모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고모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요. 1966년 봄 청명절 아침이었습니다. 고모가 수련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건 그냥 샤오스즈라는 별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대충 18, 19 정도?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고 마늘쪽 같은 코에 양 미간이 넓고 헝클어진 머리에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몸집이 상당히 큰 아가씨였어요. 가임 연령, 여성에 대한 신체 검사가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고모가 그 아가씨를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했습니다. 전병, 삶은 달걀, 양각총, 두반장. 일찌감치 식사를 끝낸 우리는 고모와 샤오스츠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샤오스츠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주지 못한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파달 같은 여드름이 잔뜩 나 있었어요. 어머닌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했느냐고 물어보려는데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만 좀 해요.
왜요? 며느리라도 삼으시려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 같은 농사꾼 집안에서 이런 귀한 아가씨를 데려올 수 있나? 나랏밥을 먹는 양반한테 이런 조카들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고모? 샤오스즈는 자꾸만 고개를 움츠리며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인 왕간하고 천비가 달려왔습니다. 집종만 보고 달려오다가 땅에 있던 닭 모이통을 냅다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것도 당연했지요. 이 자식, 앞도 못 보고 다니냐. 왕간이 목을 긁적이며 헤헤거렸어요. 왕간, 누이는 좀 어때? 키 좀 컸어? 고모가 물었습니다. 아직 그냥 그래요. 왕간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에게 말씀 좀 드려. 전병을 먹은 고모가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너희 엄마는 아기를 더 낳으면 안 돼. 또 낳았다가는 자궁이 바닥까지 늘어질 판국이야.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때서요? 쟤들도 알아야 해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마을 여자들 말이에요. 거의 모두 자궁 하수거나 염증이 있다고요. 왕간의 엄마는 마치 썩은 배처럼 자궁이 질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니까. 그런데도 왕자호는 아직도 아들을 낳고 싶어하니. 원, 만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천비, 내 엄마도. 어머니가 고모 말을 자르며 저에게 호통쳤어요. 어서 내 어중이 떠중이 친구들 데리고 나가 놀아라. 여기서 괜히 밑상처럼 굴지 말고. 골목길로 나온 왕간이 말했어요. 샤오파오, 우리 땅콩 볶음 사줘. 내가 왜? 너희가 가르쳐줄 비밀이 있거든. 천비가 말했습니다. 뭔데? 먼저 사주고 나서. 돈 없어. 돈이 왜 없어? 천비가 말했습니다. 구경농장 기계 창고에서 몰래 쇠붙이 가져다가 일 위안 20전에 팔았잖아. 우리가 모를까봐? 훔친 게 아니야.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거야. 나는 황급히 변명했어요.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어쨌거나 일 위안 20전 번 건 사실이지? 어서 한 턱 내. 왕관이 탈곡장 옆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땅콩 파는 할아버지 있어.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네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30전 어치 땅콩을 사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나자 왕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샤오파오, 너희 고모가 현 위원회 서기에 제취로 들어간대. 거짓말!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현 위원회 서기에게 시집가면 너희 집은 활짝 피는 거잖아. 천비의 말이었습니다. 너네 큰형, 둘째 형, 누나, 그리고 너까지. 금방 도시로 가서 직장도 잡고 나랏밥도 먹고 대학도 가고 간부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돼. 그 샤우스츠라는 여자 정말 예쁘더라. 왕관이 불쑥 샤우스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구마 아기가 출생한 집. 가장들은 공사에 가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면 2미터 정도의 천을 살 수 있는 포표와 두유 2군을 배급받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가정은 배급이 곱절이었고요. 가장들은 황금색 두유와 잉크 냄새가 나는 포표를 만지작거리며 한결같이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감격했습니다. 역시 새 시대가 좋아. 아이 낳았다고 선물도 주고. 우리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라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손꼽아 아이를 기다리는 거야. 나라에 사람이 귀한 거지. 사람들은 감동과 함께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아이를 많이 낳아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공사의 식품창고 관리인인 샤오 상춘의 아내, 그러니까 내 친구 샤오 샤춘의 엄마는 샤춘 아래로 누이 동생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막내가 아직 젖을 떼지 않았는데도 벌써 다시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목하고 돌아올 때 저는 샤오 샹춘이 낡아빠진 자전거를 타고 작은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자전거가 그의 비대한 몸집을 이기지 못해 끽끽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밤마다 행사하는감?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쉴 수 있나?
나라를 위해 아기를 생산해야지. 그런 고생쯤이야. 1965년 말 인구가 급증하자 지도자들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신중국 성립 후 첫 번째 산하 제한 붐이 일어났죠. 정부는 하나도 적지 않고 둘은 적당하며 셋이면 많다라는 구호를 선보였습니다. 현의 영화팀에서 영화를 틀어주러 내려올 때면 극이 시작하기 전 슬라이드로 산하 제한에 대한 홍보 필름을 방영했습니다. 스크린에 과장된 남녀 생식기 그림이 나타나면 관중이 어둠 속에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웃어대기도 했어요. 제 또래 아이들은 덩달아 야단 법석을 떨었고 청춘 남녀들은 대부분 가만히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피임 선전은 오히려 출산을 권장하는 정력제 같았어요. 현대 극단에서는 팀을 10여 개로 나누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늘의 반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고 남녀 차별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고모는 공사위생원 산부인과 주임 겸 공사 계획 생육 지도 분과 부과장을 맡고 있었어요. 과장은 공사당위원회 서기였던 친산이었는데요. 그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았고 실제 공사의 계획 생육 지도자로서 정책을 짜고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고모였어요. 당시 고모는 과거보다 살이 좀 찌고 그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하얀치 않은 양치질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한 탓인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서 여자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확성기 안내방송에서 자주 고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모의 방송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자, 모두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지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직업은 속이지 못한다고 했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계획 생육으로. 당시 고모의 평판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모 은덕을 입은 여자들조차 고모를 비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고모가 아무리 사력을 다해 가족 계획 운동을 벌이고 다녀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현 극단이 마을에 공연을 왔어요. 여자 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 남녀는 평등해. 그러자 왕간의 아버지 왕자호가 무대 아래서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습니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평등? 어디서 감히 평등이란 말을 해. 무대 아래 관중이 너도 나도 그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금세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벽돌 조각이랑 기와 파편을 무대 위로 던지자 연기자들이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고량주를 너댓 잔 마신 왕자호가 술기운에 난리 법석을 피우며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는 손짓발짓 해가며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천지를 휘두르다 못해 이제는 백성들 애 새끼 낳는 것까지 지들 마음대로 간섭하려 들어? 어디 능력 있으면 새끼줄 가져다 여자들 거기까지 꿰매 버리시지. 무대 아래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한층 더 기세가 오른 왕자호가 장막 앞 가로대에 걸려있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가스등을 향해 무대에서 주운 기와 조각을 냅다 던졌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스등이 꺼지고 무대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보름 동안 구류되었던 왕자호는 풀려난 뒤에도 여전히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할 수 있으면 이 몸의 거시기도 한번 잘라보시지. 몇 해 전까지 고모가 집에 왔다 하면 설레발을 치며 고모 주위를 맴돌던 사람이 그때만은 이따금 고모가 집에 와도 냉랭하게 고모를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가 하는 계획 생육이라는 운동이 괜히 고모 혼자 애써 추진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상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애써 추진하는 일이라니요. 고모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이건 당의 부름이자
마오 주석의 지시, 국가의 정책이라고요. 마오 주석이 뭐라고 했어요? 인류는 스스로를 통제해서 계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고로 아이를 낳는 일은 엄격한 자연의 이치예요. 한나라 때는 황제가 조서를 내려 민간 여자들은 만 13세가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했지요. 결혼하지 않으면 여자의 보호자를 불러 문초했다던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는 어디서 징병을 합니까? 매일매일 미국이 쳐들어온다고 타이완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니 그럼 병사는 어디서 구해요? 병사가 없으면 누가 쳐들어오는 미국을 막을 거예요. 누가 타이완을 해방시키냐고요. 옳게 캐캐 묵은 소리 그만해요. 아무렴 마오 주석이 옳게만 못하겠어요? 마오 주석이 반드시 인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질서도 없이 이대로 가다간 인류는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요. 마오 주석이 말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힘도 강하고 사람이 많으면 일을 하기도 좋다고요. 사람은 살아있는 보배,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요. 마오 주석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자가 아기를 낳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했어요. 고모가 기가 막힌 듯 말했습니다. 옳게. 그건 마오 주석의 어록을 날조하고 왜곡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목 날아갈 소리 그만하세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만 좀 계획적으로 적게 낳자는 거예요. 자식을 몇 명 낳을 건지는 다 운명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걸 계획을 해야 해요? 내가 보기엔 고모 쪽 사람들이 괜히 헛수고하는 것 같군요. 확실히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고모의 노력은 돈만 낭비하는 꼴이었고 고모에게 오명만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 나라에서는 공짜로 각 마을 여성 주임에게 콘돔을 주고 이를 가임 여성들에게 배급해서 잠자리에 든 남성들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배급받은 콘돔을 사람들은 돼지우리에 버리거나 풍선 놀이를 하거나 아예 색을 칠해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고모는 집집이 돌아다니며 피임약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여성들이 피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억지로 입에 틀어 넣어도 뒤로 돌아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입에 넣어 약을 토해 버렸죠. 상황이 이러니 결국 남성에 대한 정관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우리 고모와 황취아가 정관 수술을 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론은 황취아가 세우고 고모가 임상을 맡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샤오샤추는 결혼도 하지 않은 두 여자가 완전히 변태라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쌍쌍으로 다정한 부부들 모습에 질투를 느낀 두 여자가 대를 끊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샤오샤춘 말에 따르면 우리 고모와 황취아가 수태지에 이어 수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 사형수 10명에게 시술한 결과 성공했다는 겁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형수 10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요. 물론 샤오샤춘이 떠 벌리는 소리가 모두 거짓임이 금세 판명이 되긴 했지만요. 그 즈음 마을 방송에 자주 고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각 대대 간부들은 주목하십시오. 공사계획 생육 지도분과 8차 회의 정신에 따라 아이를 셋 이상 낳은 남자는 모두 공사위생원에 와서 정관수술을 받으십시오. 정관수술 후 영양보조비 20위안이 지급되고 일주일 휴가와 노동점수가 방송을 들은 남자들이 모여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세상에 돼지, 소, 노새, 말을 거세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디 사람을 황궁에 들어가 내시를 할 것도 아닌데 우리 불화를 까서 뭐 한다는 거야? 마을 계획 생육 간부가 정관 수술이란 어쩌고 하며 입을 열려고만 하면 그들은 눈을 까 뒤집으며 대들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일단 침대에 올라가서 마취약 주사하고 나면 아마 불알 때문에 아니라
우리 거시기까지 모두 잘라 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아마 여자들처럼 앉아서 오줌을 싸야 할걸? 여성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술도 간편하고 후유증도 별로 없는 정관 수술은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고모 쪽 사람들이 침대를 정리하고 기다렸지만 남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획 생육 지휘부에서는 매일 전화를 걸어 시술 결과 보고를 독촉하며 고모 업무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어요. 이에 공사당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두 가지 결의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공사 지도자들부터 정관수술을 받은 후 이를 일반 간부와 일반 직공까지 확대한다. 마을은 대대 간부에서 시작하여 일반 대중까지 확대한다. 둘째, 정관수술을 거부하는 사람,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산 계급, 전제 정치 방식을 동원하며 정관수술 대상자인데도 거부하는 사람은 대대에서 노동권을 박탈한다. 그래도 이를 거부하면 식량 배급을 중지한다. 간부가 저항하면 직위를 해제하며 직공이 거부하면 해고하고 당원이 거부하면 당적을 박탈한다. 공사 당위원회 서기 친산이 직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계획생육은 국가 민생에 직결된 중대사로서 각 부대, 각 대대가 반드시 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정관수술 대상자인 간부, 당원이 솔선수범하여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가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동지 여러분, 제 아내는 병 때문에 자궁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저 역시 내일 오전 정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석이는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협회,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정관수술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글솜씨가 뛰어난 최 선생님이 빠른 리듬의 시를 짓고 최대한 빨리 시를 외운 우리는 4인 1조로 나뉘어 종이나 칠판을 말아 나팔을 만든 다음 옥상이나 나무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사 동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동지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정관수술은 간단합니다. 절대 소나 양의 거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칼로 손가락 마디만큼 자르면 됩니다.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피도 안 나고 땀도 안 나고 그날 당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 봄날, 고모 말에 의하면 공사 전체 구성원 가운데 648명이 정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모는 그중 310건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치가 분명하고 정책이 잘 마련된 가운데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단계별로 실천하면 군중은 모두 이해하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그렇게 많은 수술을 했지만 절대 다수가 마을 간부나 부서 지도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막무가내 소란을 피워 강제 동원을 해야 했던 사례는 단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 마부 왕자우와 식량 창고 관리인인 샤오 샹춘 뿐이었습니다. 왕자우는 출신 성분이 좋다는 핑계로 매우 반동적이었고 소란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구류소에서 나온 후에도 악다구니를 쓰고 다녔어요. 누가 그에게 수술을 권유하기라도 하면 그는 죽자 사자 달려들어 요절을 냈답니다. 제 친구 왕가는 우리 고모 조수인 샤오스즈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모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정관 수술을 받으라고 권하다가 따귀를 맞았어요. 도망치는 왕관 뒤를 왕자오가 채찍을 들고 마을 끝에 있는 연못까지 쫓아왔어요. 부자 둘이 연못 양쪽에서 서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왕자오가 말했어요. 개자식이 어디 사람이 없어서 아비한테 수술하라고 해. 왕관이 말했습니다. 내가 개 자식이면 아버지는 개게? 아들에 대한 욕이 자기에 대한 욕이라는 생각이 들자 왕자오는 연못을 뱅뱅 돌며 아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두 사람이 마치 맷돌을 돌리듯 연못 주위를 맴맴 돌았어요. 한가득 모여든 구경꾼들 때문에 소란은 더욱 심해지고
한바탕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관이 집에서 몰래 날카로운 군도를 가지고 나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흉기라며 촌지서인 위안렌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거시기를 잡아 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칼로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했대요. 위안렌이 다급한 마음에 칼을 들고 공사로 가서 당 위원에 서기 친산하고 고모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친산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탁자를 내리쳤어요. 당장 처리하시오. 계획 생육을 무시하는 건 반혁명적인 행위요. 고모가 말했어요. 왕자호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위안렌 역시 수술 대상자들이 모두 왕자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고모 말에 동조했습니다. 친 서기가 말했어요.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어서 잡아오세요. 공사 공안인 링 씨가 허리에 모제르 총을 차고 호위하는 가운데 지서 위안렌이 부녀회 주임, 민병 연대장, 민병 네 사람과 함께 왕자후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젖먹이 아이를 안고 나무 그늘에서 보릿집을 엮던 왕자후의 아내가 살벌하게 들이닥치는 사람들을 보더니 일을 멈추고 바닥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왕가는 아무 말 없이 처마 밑에 서 있었고 왕단은 문지방에 앉아 조그만 거울을 꺼내 작고 어여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안렌이 소리쳤어요. 왕자오, 이리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닌 공항까지 모두 왔어. 요행이 오늘은 피해 간다 해도 내일은 어림없어. 사내 대정부답게 좀 화끈하게 행동하자고. 부녀회 주임이 왕자후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팡렌화, 그만 울고 어서 남편이나 좀 나오라고 해요.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위안렌이 닝 씨에게 눈짓하자 닝 씨의 손짓과 함께 민병 네 사람이 밧줄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처마 밑에 있던 왕관이 공안을 바라보며 담장 구석에 있는 돼지우리 쪽으로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닝 씨는 짝짝이 다리였지만 동작은 매우 민첩했어요. 그는 쏜살같이 돼지 우리로 달려가 모제르 총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왕자오, 어서 나와. 왕자오가 얼굴에 땀을 훔치며 화가 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이봐 절뚝이, 소리는 왜 질러? 그 낡아빠진 고철덩어리에 내가 겁낼 것 같아? 겁주려는 것 아니니까 얌전히 따라오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닝 씨가 말했어요. 얌전히 안 따라가면 어쩔 건데 총이라도 쏘시려고? 왕저우가 손가락으로 바짓 가랑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디 재주 있으면 여기 한번 맞춰보시지. 그 여자들에게 칼질을 당하느니 차라리 당신 총에 떨어져 나가는 편이 나으니까. 부녀의 주임이 말했어요. 왕자오,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수술이라는 게 그냥 정관을 묶는. 그럼 당신 거나 잡아매든지. 왕자오가 부녀의 주임의 바짓가랑이를 가리키며 상스럽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닝씨가 들고 있던 총을 흔들며 명령을 내렸어요. 체포해. 어디 덤빌 테면 덤벼봐. 왕자오가 뒤로 돌아 삽을 잡더니 눈을 번뜩이며 사람들을 향해 삽을 들이밀었습니다. 머리를 박살내 버릴 테다. 그때 가녀린 왕단이 들고 있던 작은 거울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이가 벌써 13살인데도 키가 겨우 7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몸은 그처럼 작고 왜소했지만 균형 잡힌 몸매 덕분에 마치 소인국에서 온 작은 미녀 같았습니다. 왕단이 거울로 강렬한 햇빛을 왕저우 얼굴에 반사했어요. 순간 왕단의 입에서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신 틈을 타 민병 4명이 우르르 왕저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삽을 빼앗고 두 팔을 꺾었습니다. 민병이 밧줄로 왕자우의 두 팔을 묶으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침통하던지 그의 담벼락이랑 대문에 달라붙어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순간 당황한 민병들이 손에 밧줄을 든 채 어쩔 줄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위안랜이 말했어요. 왕자오, 그러고도 사내 대장부라고 할 수 있나? 그깟 수술에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나. 난 벌써 앞장서서 수술을 받았다네. 아무렇지도 않아. 못 믿겠으면 자네 아내더러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라고 하게. 날이 그만하쇼. 왕자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따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고모가 말했습니다. 샤오 상춘, 그놈이야말로 공사 직속 기관의 암적인 존재야. 자기가 팔록은 지하병원에서 들 것을 날랐다는 경력을 들이밀면서 죽어라 버티는 거야. 그러다 공사당위원회에서 그를 해고해서 농촌으로 쫓아버리겠다고 결정하자 어쨌는지 알아? 제 발로 낡은 자전거를 타고 위생원을 찾아왔더라고. 게다가 시술자로 날 지목했다니까. 그놈은 상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호색한의 건달이야. 수술 직전 샤오스찌에게 그 작자가 뭐라고 물었는지 알아? 아가씨, 내가 잘 몰라서 말인데 옛말에 정력이 너무 세면 정액이 절로 흘러 넘친다고 하던데 당신들이 내 정관을 묶어버리면 내 정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내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가? 샤오스찌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쳐다보기에 내가 말했지. 면도해. 그런데 면도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남자 거시기가 불끈 서는 거야. 생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샤오스찌가 메스를 버리고 한쪽으로 숨어버렸어. 내가 말했지. 좀 건전하게 굴 수 없어? 그랬더니 막대목은 그자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걸작이야. 나야 건전하지. 얘가 제멋대로 서겠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소? 좋아. 고모가 고모 망치를 들어 그곳을 조준한 다음 내키는 대로 내리치자 불끈 솟았던 놈이 그대로 맥없이 고꾸라졌어. 고모 말이 하늘의 맹세코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술은 완벽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왕자오는 고모가 자기 신경을 망쳐놨다고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가 하면 샤오 상추는 끊임없이 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현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대요. 고모 때문에 자기가 성불구가 되었다고요. 고모가 말했어요. 왕자오는 아마도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일 테고 샤오 상추는 생트집을 잡은 거라고요. 문화대혁명 기간에 홍위병 대장 노릇을 하는 동안 그자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희롱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수술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건드린 여자들이 임신하는 바람에 혹 신세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술했으니 그야말로 자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죠. 현 위원회 서기 양린에 대한 비판투쟁 대회가 열린 자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공사혁명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던 샤오상추는 기발하게도 자오허강 북쪽 언덕 저수지를 대회장으로 골랐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어는 엄동설안이라 얼핏 세상이 온통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마을 비판투쟁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처음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몰래 수업을 빠지고 놀러 오던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숨은 다리 밑에서 얼음 구멍을 뚫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샤오상춘 목소리 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1만 명가량 몰려있다 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세상에, 여긴 완전히 북쪽 나라잖아. 비판대회를 여기서 열어야겠어. 주석 단상을 이 저수지 수문 위에 설치하고. 그곳은 원래 움푹 들어간 저 지대였습니다. 이후 하류의 안전을 위해 제방의 저수지를 만들고 여름에 자오허 강이 범람할 때마다 관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면서 호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둥베이 사람들은 정말 불만이었어요. 저지대 웅덩이이긴 했지만 그래도 땅은 땅이라 다른 건 몰라도 수수는 재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에 힘없는 백성이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자주 수업을 땡땡이 치고 이곳으로 달려와 12개 방류 구멍을 통해 쏟아지는 물줄기를 구경했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나면 저수지는 10여리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호수가 되었습니다.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고 물고기를 파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어요. 우선 저수지 관문 위에 판을 버렸다가 그게 안 되면 저수지 동쪽 언덕으로 자리를 옮겨 버드나무 그늘에 줄줄이 좌판을 버렸습니다. 많을 때는 그 길이가 2리터나 되었어요. 원래 시장이 열리던 곳은 공사 근처였지만 이곳에 어시장이 형성된 후부터는 점차 재래시장 전체가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채소 장사, 달걀 장사에 이어 땅콩 장사도 모여들었습니다. 공사에서는 무장 민병들을 동원해 여러 번 상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일단 민병들 모습이 보이면 장사치들은 재빨리 도망쳤다가 민병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눈치껏 모여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합법적인 것도 아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생선 구경을 특히 좋아했어요. 잉어, 가물치, 붕어, 연어, 드렁허리, 메기도 보고 덩달아 게, 미꾸라지도 구경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생선 가운데 가장 큰 건 100근이 넘었어요. 허연 백가죽이 마치 임신한 여자 같았습니다. 그 생선을 팔던 노인은 겁을 먹은 듯 잔뜩 움츠린 모습이 마치 신령을 지키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눈과 귀가 사방팔방으로 열려 가장 신통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생선 장수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이처럼 신통방통한 소식통이 되었을까요? 바로 공사, 세무서 수납개원들이 늘 그들의 생선을 몰수하러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일부 잡부들까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며 사리를 채웠습니다. 제가 봤던 100근이 넘는 거대한 생선 역시 하마터면 푸른색 제복 차림에 담배를 물고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든 남자 둘에게 몰수당할 뻔했어요. 만약 그 장사치 딸이 재빨리 쫓아와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또는 친허가 이 두 사람의 사기극을 간파하지 못했더라면 그 큰 물고기는 꼼짝없이 그자들 수중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친허는 가르마를 탄 머리에 푸른색 개버딘 학생복을 입고 주머니에 박사 만년필과 신화 양색 볼펜을 꽂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오사 운동 시기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청백한 얼굴에 우울한 표정, 촉촉한 눈가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는 언변이 매우 뛰어났어요. 표준어를 썼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대사를 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후 연극 대본을 쓴 것도 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커다란 백자 항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백자 위에는 붉은색으로 오각형 별과 장이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생선을 파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감정에 복받쳐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 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오. 동지, 당신이 볼 수 있는 건 그저 내 겉모습뿐. 사실 난 심장병을 앓고 있소. 칼에 심장을 찔린 후 일만 하려고 하면 심장에 상처가 터질 것 같소. 아마 그냥 일하면 7구멍으로 피를 줄줄 흘리며 죽어버릴 것이오. 동지들, 물고기 한 마리만 주시오. 큰 건 바라지도 않소. 작은 걸로, 제일 작은 걸로 하나만. 그는 늘 이렇게 해서 생선이나 새우를 얻었어요. 그리고 물가로 가서 작은 칼로 손질한 후 바람 피할 곳을 찾아 건초를 구하고 벽돌로 지지대를 만들어 항아리를 그 위에 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늘 그 뒤에 서서 그가 생선 삶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항아리에서 풍길 때면 절로 침이 고이면서 은근히 그의 이런 생활이 부러웠습니다. 친허는 공사당위원회 서기 친산의 친아우입니다. 현의 제1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름 날리는 수재였습니다. 공사 서기 아우가 시장에서 구걸하다니 분명 복잡한 사연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가 우리 고모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형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후유증으로 이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를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노인의 커다란 생선을 지켜준 뒤로 생선 장사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의 촉촉한 두 눈동자를 보며 그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시장이 파하고 난 후 그는 홀로 석양을 마주보고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몰래 그를 뒤쫓았어요. 그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제가 쫓아온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자리에 멈춰 서더니 저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그러지 마시오. 저는 그의 말을 흉내내며 말했어요. 친애하는 친구,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가 불쌍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내 말은 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그냥 난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고개를 흔들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친구, 이 불행한 사람을 제발 가엾게 여겨주시오. 그가 몸을 돌려 다시 발길을 옮겼어요. 저는 계속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걸음을 빨리 해 뛰어갔어요. 보폭이 엄청나게 넓은 데다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그의 몸이 종이로 오려 놓은 인형처럼 하늘하늘 흔들거렸습니다. 저는 대충 빠른 걸음으로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가 멈춰서 숨을 몰아 쉬었어요. 얼굴이 마치 금박지 같았습니다.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어요. 친구, 제발 나를 놔주시오. 난 폐인이오. 중상을 입은. 마음이 약해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울먹임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생활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밤에는 어디에서 자는지 같은 것들이 궁금했어요. 저는 다리가 길고 가는데 발은 엄청나게 컸어요. 10대 아이가 40문짜리 신발을 신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걱정했어요. 우리 학교 체육 담당 천 선생님은 우리 성 대표 선수 출신이어서 정말 운동을 잘했어요. 그는 우파였습니다. 그는 마치 노새를 고를 때처럼 제 다리랑 발을 눌러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법, 내딛는 법, 호흡 조절하는 법, 체력 분배하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현재 전체 운동회 청소년 부문 3,000m에서 3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업을 빼먹고 어시장 구경을 가는 일은 거의 공개적인 행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친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전했어요. 저보다 10살도 더 많은 친허와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친허 말고도 거지가 2명 더 있었어요. 어깨가 넓고 손이 커서 엄청나게 힘이 좋을 것 같은 가오먼이란 친구와 황달에 걸린 루화화라는 친구였습니다. 루화화는 어쩌다 그런 여성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 두 거지가 한 손에 버드나무 몽둥이 또 한 손에는 낡은 신발 한 짝을 들고 죽어라 친허를 패고 있었습니다. 친허는 반격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이렇게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형님들, 절 죽여주시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먹지 마세요. 개구리는 인류의 친구예요. 개구리를 먹으면 안 돼요. 개구리는 몸에 기생충이 있어요. 개구리를 먹는 사람은 백치가 된다고요. 버드나무 아래 퍼런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그 불더미 속에 반쯤 익은 청개구리들이 보였어요.
모닥불 옆에 널브러진 개구리 껍질, 개구리 뼈에서 비린내가 역하게 풍겼습니다. 그제야 친어가 사람들이 개구리 구워 먹는 것을 말리다가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는 친어를 보니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굶주리던 시절에는 개구리를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개구리 먹는 사람들에 대해 반감을 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죽으면 죽었지 개구리는 먹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친허가 제 동지가 되네요. 저는 불더미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집어 올려 가오먼의 엉덩이와 루하와의 목을 찌른 후 물가를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제 뒤를 쫓아왔어요. 저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놀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오지 않자 저는 욕을 퍼부으며 깨진 벽돌 조각과 기와 조각을 던졌습니다. 그날 우리 공사 48개 마을의 사람들이 붉은 깃발을 메거나 징이나 북, 가재 도구를 들고 길을 따라 또는 강을 건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마을 악인들을 끌고 저수지에 당도했습니다. 대회가 열리고 우리 현의 주자파 우두머리인 양린에 대한 비판 투쟁과 함께 공사 기관, 공사 직속 각 부서, 각 마을의 악인들에 대한 비판 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번질번질 미끄러운 얼음을 밟으며 강을 건넜습니다. 직접 제작한 목판을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재능을 발굴해 주신 천 선생님은 종이 고가를 쓰고 낡은 집신을 신은 채 배시시 웃으며 마찬가지로 종이 고가를 쓰고 잔뜩 수심에 잠긴 교장 선생님 뒤를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샤오 상춘의 아들 샤오 샤춘이 투창을 들고 뒤에서 그들을 복가치고 있었어요. 샤오 상춘은 공사혁명위원회 주임이 되었고 아들 샤오 샤춘은 우리 학교 홍위병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고 있는 하얀색 후일이 농구화는 천 선생님에게 뺏어온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쌍발 폭죽 신호탄은 원래 공공 기물인데 샤오 샤춘 허리에 꽂혀 있었고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신호총을 꺼내 화약을 장전하고 공중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파파! 총소리가 하얀 연기와 함께 울려 퍼지며 공중에 향긋한 초석과 유황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혁명 초기 저 역시 홍위병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샤오샤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샤춘은 제가 우파인 천 선생님이 길러낸 반동 우등생이고 우리 큰 할아버지는 매국노이자 거짓 열사이며 우리 고모는 국민당 특무로 있는 반역자의 약혼녀이자 주자파의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개똥을 나뭇잎에 잘 싸서 손에 꼭 쥐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샤오샤춘, 너 혓바닥이 왜 그렇게 까매졌어? 샤오샤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쩍 벌렸고 저는 개똥을 그 입에 밀어넣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는 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천 선생님을 빼면 절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샤추는 천 선생님의 신발을 신고 투창을 들고 신호총을 허리에 꽂은 채 거만하게 으스댔습니다. 샤춘이 밉고 질투도 났던 저는 그를 단단히 혼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샤춘이 뱀이라면 질색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가을이라 뱀을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강가 뽕나무 아래에서 썩은 밧줄을 발견했습니다. 밧줄을 대충 둥그렇게 말아 등 뒤에 숨긴 후 몰래 샤춘에게 다가가 목에 밧줄을 두르면서 소리 질렀어요. 독사다! 샤춘이 괴성을 지르며 창을 내던지고 황급히 목에 두른 밧줄을 떼어냈어요. 뱀이 아닌 썩은 밧줄이란 걸 안 후에야 샤추는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샤춘이 창을 들어 올리며 부드득 이를 갈았어요. 샤오파오, 반혁명 분자 새끼, 죽여버릴 테다. 샤춘이 창을 받쳐들고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샤춘은 그런절 쫓아왔습니다. 빙판 위라 제 달리기 솜씨를 한껏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전해지는 냉기를 느끼며 창에 찔리지나 않을까 잔뜩 겁이 났습니다. 샤춘이 창끝을 숫돌로 정성 들여 날카롭게 갈았다는 사실도, 샤춘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 놈인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리한 병기를 손에 넣은 후 샤춘은 더욱 살기 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나무를 찌르고 볏짚으로 인형 모양을 엮어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짝짓기 중이던 수태지를 찔러 죽였어요. 저는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샤춘이 머리카락을 바짝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잡히는 날엔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 주위를 뱅뱅 돌기도 하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락거리기도 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순간 빙판에 미끄러진 저는 몸을 일으키려고 허둥대다가 하마터면 샤춘의 창에 찔릴 뻔했습니다. 창이 빙판에 꽂히면서 얼음 부스러기가 튀었습니다. 샤춘도 넘어졌어요. 재빨리 일어나 주랭랑 쳤습니다. 샤춘도 빙판에서 일어나 계속 저를 쫓아왔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이 자식들이 이게 무슨 난리야. 아, 사람 살려 죽여라. 진과 북을 치며 행진하던 사람들이 저랑 부딪히는 바람에 리듬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몇몇 악인들의 고깔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중에는 천비의 아버지 천어, 천비의 어머니 아이렌, 위안싸이의 아버지 위안렌, 그도 주자파로 몰렸거든요. 또 있었어요. 주위를 빙 돌아 왕자호 옆에 왔을 때 저는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함도 들렸어요. 친한 친구 왕관도 보였습니다.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샤춘의 참담한 비명이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왕관이 살며시 한쪽 다리를 내밀어 샤춘의 발을 거는 바람에 샤춘이 앞으로 엎어지는 소리였답니다. 빙판에 입술을 부딪혀 샤춘의 입술이 터졌어요. 그래도 앞니가 나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샤춘이 낑낑대며 일어나 왕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오히려 왕자오가 그에게 잔뜩 겁을 줬습니다. 샤오 샤춘, 왕관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누나를 파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우리 집은 3대째 고용농이야. 다른 사람들은 널 무서워할지 몰라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대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수지 수문 위에 목판과 삿 자리로 그럴듯한 단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공사에서는 무대를 만들거나 선전판을 만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수십 개의 붉은 깃발을 꽂고 붉은 천에 흰 글자를 써넣은 현수막을 걸었어요. 무대 모서리에 세운 2개의 높은 장대에 확성기 4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확성기를 통해 어록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르크스 주의의 이치는 천갈래 만갈래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조반유리.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필사적으로 비집고 도망 다녔어요. 되도록 무대 가까이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랑 부딪힌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한참 동안 발악하느라 옷은 땀에 흥건하게 젖고 몸은 이곳저곳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앞으로 다가가기는커녕 물이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빙판에서 빠지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확성기에서 수오리 같은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비판 투쟁 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빈농, 하중농 여러분께서는 모두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서 앉으세요. 저는 뱅 돌아 저수지 숨은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3칸짜리 저장 창고가 있었어요. 저는 창고 뒤쪽 벽돌 틈새를 발로 딛고 손으로 처마를 붙잡은 채 요자 번신 자세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고랑에 납작 엎드려 몰래 용마루까지 올라가 고개를 쭉 빼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만치 아래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군중과 붉은 깃발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때문에 눈이 부셨어요. 무대 서쪽에 수십 명이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무대로 올라와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될 우기 사신들이었어요. 샤오 상춘이 확성기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습니다. 초라한 식량 창고 관리인이 그처럼 출세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그는 혁명의 최전선에 서서 풍폭 조반 병단을 결성하고 스스로 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깨끗이 세탁하고 어두운색 천으로 기운 옛 군복 차림에 붉은색 완장을 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성긴 정수리 부분이 햇볕에 반짝였어요. 그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주인공들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길게 빼면서 한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나머지 한 손을 휘두르며 여러 가지 자세를 취했어요.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다 멍했습니다. 군중의 왁자한 소리가 마치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아마도 대회장에서 소란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한쪽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다른 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어머니와 마을 노인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얼음에 반사되는 바람에 눈이 부셨습니다. 등 뒤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낡은 속옷을 파고들어 무척 추웠습니다. 샤오 상춘이 손을 내두르자 나무 막대기를 들고 팔에 규찰이라고 적힌 완장을 두른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무대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긴 막대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막대 끝에 달린 붉은 천이 마치 횃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맞은 젊은 사람 하나가 구시렁거리며 나무 막대기를 잡고 규찰대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가슴팍을 얻어 맞았습니다. 규찰대원들은 인정사정 없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막대기가 날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몸을 숙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샤오 상춘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모두 앉아! 앉아! 소란을 피우는 악질들은 모두 끌어내! 규찰대원이 가슴팍을 맞은 청년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람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었었습니다. 엉거주춤 쪼그린 사람,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감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규찰대원들이 막대기를 받쳐든 채 사람들 사이사이에 골고루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논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았어요. 우기 사신들을 무대 위로 올려보내! 샤오 상춘이 명령을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규찰대원들이 두 사람당 우기 사신 한 명씩을 잡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양쪽에서 바짝 들어 올려 무대 위로 끌고 왔습니다. 고모가 보였습니다. 고모는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규찰대원이 고모 머리를 눌렀어요. 하지만 손을 놓자마자 고모는 다시 세차게 고개를 쳐들었어요. 고모의 반항에 더 강한 압박이 되돌아왔어요. 결국 고모는 두들겨 맞고 단상에 엎드려 뻗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규찰대원 하나가 발로 고모의 등을 짓눌렀어요. 누군가 단상으로 뛰어올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단상 아래 사람들은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구호를 외치던 사람은 심드렁해져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사람들 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을! 이 짐승만도 못한
그강 무도한 놈들이! 샤오 상춘이 명령을 내리자 우기 사신들이 끌려 내려가고 고모만 단상에 남았습니다. 조금 전 고모의 등을 한 발로 짓눌렀던 규찰 대원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용감무쌍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계급의 적을 바닥에 엎어뜨려 한 발로 밟아라! 라는 구호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었어요. 고모가 죽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단상 아래로 끌려간 우기 사신들이 미루나무 아래 모두 모여 있고 보병총을 든 규찰대원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흙으로 빚은 인형들 같았습니다. 황취야는 벽에 등을 대고 머리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음양도로 머리를 민 그녀의 모습은 추하고 끔찍했어요. 문화대 혁명 초기 고모는 위생 분야에서 노먼 배순 전투대의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열성분자였던 고모는 예전에 자기를 보호해줬던 늙은 원장에 대해서도 인정사정을 보지 않았고 황취아에 대해서는 더더욱 잔혹했습니다. 사실 고모가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밤길을 걷는 사람이 한껏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원래 인자한 성품인 늙은 원장님은 심한 모욕감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황취아는 고모를 적대시하던 사람들 말에 넘어갔는지 아니면 위협을 받았는지 고모와 반역자 왕샤오티가 비밀리에 연락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황취아는 고모가 밤에 잠꼬대 할 때 가끔 왕샤오티를 불렀으며 어느 날 밤 자신이 당직을 서다 말고 물건을 찾느라 숙소에 가 보니 고모가 자리에 없었던 이를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황취아는 혼자 사는 여자가 깊은 밤에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걱정했답니다. 그때 자오허 강 언덕 버드나무 숲에서 붉은색 신호탄이 3발이나 올라오더니 이어 공중에서 쎄쌩 비행기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누군가 몰래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림자를 보니 바로 고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황취아는 이런 사실을 곧바로 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주자파였던 원장 또한 완신과 한 통속이라 이 일을 그대로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황취아는 곧바로 2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고모가 수차례에 걸쳐 현성으로 주자파 양린을 찾아가 동거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있으며 중절 수술을 고모 본인이 직접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란 창작력과 함께 사악한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황취아가 폭로한 고모의 양대 죄상은 사람들의 심리적 요구를 한껏 만족시켰습니다. 게다가 고모가 한사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점차 고조된 비판 투쟁 대회는 우리 둥베이 향해 참혹한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황취아의 괴상한 머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황취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지붕기와 하나를 드러내 황취아의 음양두를 겨냥했습니다. 손에 힘을 빼는 순간 기와가 그대로 그 여자 머리 위로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기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고모에게 당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모는 제가 그만뒀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기 죄가 더 무거워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모는 언제나 자신에게 죄,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하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많다고 했어요. 전 고모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도 고모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모는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몰라. 양린이 단상으로 끌려 나오자 고모 등을 밟고 있던 규찰 대원이 그제야 발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은 고모를 일으켜 양린과 나란히 세운 다음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을 뒤로 뻗도록 했어요. 마치 왕샤오티가 몰던 젠5처럼요. 번들번들한 양린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고모와 양린이 좋은 인연을 맺길 학수고대했는데 고모보다 20살이나 많고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라 제취로 들어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달 월급이 100위안이 넘는 현 위원의 서기가 아닙니까? 마을에 올 때마다 녹색 지프차를 타고 비서와 경호원을 대동하던 높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고모 역시 그를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삭처럼 뚱뚱한 배에 입만 열었다 하면 마늘 냄새가 지독했지. 사실 그도 시골 출신이거든. 그래도 양린에게 시집을 가고 싶었어. 너희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시집 갔을 거야. 고모가 현성에 가서 양린을 만나고 온 다음 날 친산이 원장의 접대를 받으며 산부인과에 들렀답니다. 친산은 알랑방귀를 떨며 고모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 놓았답니다. 그야말로 종이 따로 없었대요. 친산이 얼마나 기세등등한 사람인데 언제나 위압적으로 사람을 짓누르던 그자가 순식간에 아부하는 꼴이라니. 고모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빌붙은 소인배들 때문에라도 고모는 시집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놈의 문화대혁명만 아니었다면. 작고 뚱뚱한 여자 홍위병이 해진 신발 2짝을 들고 오더니 양린과 고모 목에 하나씩 걸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고모는 반혁명, 분자라느니 첩자라느니 하는 죄명은 참을 수 있었지만 해진 신발이란 말로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 취급을 받은 일은 정말 모욕적이었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최대의 모욕이었어. 고모는 곧바로 목에 걸린 해진 신발을 힘껏 내동댕이 쳤어요. 한데 그 신발이 마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황추야 앞에 떨어졌습니다. 여자 홍위병이 껑충 뛰어올라 있는 힘껏 고모 머리채를 잡아 당겼어요. 고모도 질사라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버텼고요. 고모, 어서 고개 숙여요. 계속 반항하다간 두피까지 송두리째 벗겨질 것 같아. 작고 튼실한 홍위병은 적어도 배끈은 되어 보이는데 고모 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고모가 마치 갈기를 휘두르는 거친 망아지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자 여자 홍위병이 머리카락 몇 줌을 꼭 쥔 채 단상 위로 굴러 떨어졌어요. 고모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직도 고모 머리에는 동전 2개만한 상처가 남아있어요. 피가 고모의 이마를 따라 귓가로 흘러내렸지만 고모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똑바로 서 있었어요. 단상 아래에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수레를 끄는 당나귀 한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목청껏 울부짖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희뿌연 설움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황취아가 앞에 떨어진 해진 신발을 주워들고 단상 위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단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상 위로 올라온 황취아는 눈앞의 광경에 어리나간 듯 신발을 던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샤오 상춘이 저벅저벅 단상으로 올라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신, 제멋대로군. 그가 팔을 휘두르며 직접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바꿔 어색한 순간을 넘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상 아래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홍위병 여자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머리카락이 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털어버리더니 엉엉 울며
허둥지둥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샤오 상춘이 단상 아래로 내려가는 황취아를 불러 세우더니 땅에 떨어진 혜진 신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목에 걸어! 붉은 피가 고모 귀를 따라 목으로, 눈썹을 지나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모가 자기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혜진 신발을 집어들고 덜덜 떨며 고모 앞으로 다가간 황취아는 고개를 들고 고모를 바라본 순간 괴성을 지르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낮아 빠졌어요. 홍위병 몇 사람이 올라와 죽은 개 끌어내듯 그녀를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샤오 상춘이 양린의 옷을 틀어쥐고 치켜 올렸습니다. 양린의 허리가 꼿꼿이 세워졌습니다. 양린은 두 팔이 축 늘어지고 두 다리는 구부정한 모습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듯했어요. 샤오 상춘이 손을 놓으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완신이 끝까지 반항하면 남는 건 죽음뿐이야. 샤오 상춘이 말했습니다. 전연이 불지 않으니 내가 대신 불어야겠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관용을 베풀겠지만 끝까지 반항하면 엄하게 처벌하겠어? 말해. 너희들이 간통했어 안 했어? 양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샤오 상춘이 손짓하자 건장한 사내 하나가 올라와 양손으로 양린의 뺨을 10여 차례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찰싹 찰싹 따귀 소리가 엄청났어요. 하얀 알갱이 몇 개가 단상에 떨어졌어요. 치아였을 거예요. 양린이 휘청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양린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내가 양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간통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몇 번? 한 번. 사실대로 말해. 2번. 사실대로 말 못해? 3번, 4번, 10번. 아니 여러 번. 잘 모르겠습니다.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고모가 마치 먹잇감을 덮치는 암사자처럼 양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린은 단상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죽으림을 다해 얼굴을 잡았고 무람한 규찰대원 몇 명이 한참 씨름한 후에야 양린을 잡고 늘어진 고모를 떼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괴이한 소리와 함께 빙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얼음물에 빠졌습니다.